사주명리학과 도사 중의 도사, 재산 박재현.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사주, 관상, 점에 관한 이야기는 대부분 구전으로 전해져 오면서 신비를 더해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기가 막힐 이런 예언 이야기들은 대부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것이 대부분이라 이런 이야기가 사실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도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일화들을 채집하고 당사자와 관련인에게 확인하여 재미있게 전해주시는 분으로 조용헌 박사가 유명하다. 조용헌 박사는 1961년에 태어나 원광대학교에서 한국불교를 전공하였고,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일본, 중국의 많은 사찰과 고택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제야의 수많은 기인, 사주명리학자, 달인, 점쟁이, 관상가들을 만나 교류를 하면서 그동안 음지에서 갇혀있던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와 이론들을 세상에 널리 알린 분이다. 재산 박재현에 관한 이야기는 조용헌 박사의 책과 글에서 많은 참고를 하였음을 미리 알려둔다. 우리나라에서 사주팔자에 대한 기록은 유구하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에는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을 과거시험을 통해 선발했듯이 사주팔자에 대한 운명 예측이나 궁합은 왕실부터 사대부, 서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러한 바탕 아래 정감록이란 책이 쓰여졌으며 토정이지암이 토정비결을 썼고, 조선 말에 김일부가 정역을 썼고, 야산 이달이 우리나라의 해방과 6.25 사변을 예측하면서 사주명리학을 널리 퍼뜨렸고, 이를 이어받아 현대에 이르러 자강 이성영, 도계 박재환, 재산 박재현이라는 3대 거목이 출연하였다. 이번에는 빅3 중 가장 유명하고 많은 일화를 남긴 재산 박재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김일부 야산 이달, 자강 이성영, 도계 박재환 등은 나름 도학자적인 풍모가 강했던 반면에 재산은 지극히 현실적인 인물로 사람 개개인의 기룡을 예측하였는데, 이것은 재산이 좌충우돌, 신출기모라는 천재형 스타일로 비범한 두뇌를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관상학적으로 재산의 얼굴형은 전형적인 원숭이상으로 변화무쌍하고 동행무진으로 과거와 현재를 드나드는 형인데, 대표적인 원숭이상인 인물이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올 김용옥 등이다. 이러한 재산의 신통력은 많은 일화를 남겼는데, 널리 알려진 것은 다음과 같다. 박정희 대통령과의 인연, 1970년대 가문과 비의 예측, 해인사에서 살인범을 잡은 이야기, 삼성 이병철 회장과의 인연 이야기, 부산 유괴사건 범인 검거 이야기, 이우락 중앙정보부 부장과 수경사 윤필용 사령관의 이야기 등이 있다. 재산 박재현은 1935년 경남 함양군 서상면의 극락산 자락에 맺혀 있는 의뢰명당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 재산은 몸도 약하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얌전해서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아이로 보였지만 IQ만큼은 대단하였다. 서상에 신동 났다는 소문은 헛소문이 아니었다. 재산의 유년 시절 이름은 광태였다. 광태는 어렸을 때부터 한번 훑어보고 단박에 암기해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신동이었다. 오래명당의 기운을 받은 인물을 수십 년간 고대해왔던 광태의 조부는 신동 손자를 끔찍하게 아꼈다고 한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전설이 드디어 현실로 나타났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손자인 광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의 이야기이다. 광태가 학교에 가면서 혹시 도시락을 안 가져가는 날이 있으면 조부가 직접 도시락을 가지고 교문 앞에 가서 기다렸다. 손자가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조부가 당신 방으로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켰다. 극성스러울 정도의 손자 사랑에 광태의 어머니는 아들을 시아버지에게 뺏겼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래서 조부에게 지나치게 손자를 감싸고 도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 너희가 무엇을 안다고 광태를 나무라느냐 고 호통을 치곤 하였다. 후일 광태가 정상적인 인생 행로를 포기하고 지리산 일대의 산천을 정처 없이 유랑하는 낭인으로 전락하였을 때에도 손자에 대한 조부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너희들 안목으로는 광태를 모른다. 내 말만 들어라. 산으로 가서 공부하겠다면 잡지 마라. 가는 대로 가만히 둬라. 아들 며느리에게 남긴 조부의 최후 유언이자 당부였다. 재산은 서상국민학교를 마치고 진준옥림 중학교에 진학하였다. 진준옥림은 당시 5년제였는데 재산은 공부를 잘해서 장학생으로 뽑혔다. 하지만 운명의 신이 재산으로 하여금 조용히 공부나 하게 놔두지 않았다. 중2 때 6.25 전쟁이 터진 것이다. 피난을 가야 했다. 부랴부랴 진주에서 고향인 서상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목탄으로 불을 지펴 움직이는 목탄차를 탔다.
서상으로 오던 도중 이묵탄차가 비행기 폭격을 피하려고 하다가 비탈길에서 그만 엎어져 버렸다. 그 바람에 제사는 다리가 부러졌고 전쟁 와중에서 변변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던 제사는 그만 안진뱅이가 되어버렸다. 3년 동안 집에서 안진뱅이로 있던 제사는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집에서 놀아야만 했다. 그 후 물리치료를 받아 겨우 몸이 회복되었을 때는 동년배 또래들과 격차가 나 있었다. 집안의 다른 사촌들은 정상적인 과정을 마치고 이미 서울의 명문대학에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다. 할 수 없이 제사는 시골의 거창농고에 다녔다. 거창농고의 선생들이 수업에 들어오면 재산 학생의 날카로운 질문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거창농고 재학 시절 재산과 같이 하숙방을 썼던 동기는 다음과 같은 수레를 남겼다. 언젠가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었던 일이다. 하숙방에서 친구가 시험 공부를 하고 있으면 재산은 방에 누워서 친구가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재산은 몸이 약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없었으므로 누워 있었던 것이다. 재산은 친구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모조리 암기해버렸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는 70점 맞았는데 비해서 누워있던 재산은 만점을 맞는 희극이 연출되었을 정도로 머리가 비상하였다. 하지만 재산은 보편적인 학문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런 공부에서 무엇 하나는 회의가 끊이질 않았다. 거창농고 졸업 후에는 정상적인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이 산, 저 산을 떠도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른바 낭인이 된 것이다. 머리 좋은 천재가 낭인이 되었을 때 관심 갖는 분야는 바로 세상의 이치, 팔자, 도에 관한 것이었다. 청년 제사는 세상의 이치를 알고 싶다는 불타는 욕망을 가지고 지리산 일대의 도인들을 만나러 다녔다. 이 시절 청년 제산의 모습은 거렁뱅이에 가까웠다. 춥고 배고프고 노잣돈도 떨어진 상황이었다. 완전히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외로운 구도자의 길을 걸었다. 제사는 지리산 둘레의 산청, 함양, 운봉, 구례 등지를 방랑하면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 숨어서 사는 수많은 기인, 달사들과 교류를 가졌다. 그 과정에서 제사는 유교, 불교, 도교를 섭렵하게 되었다. 유교의 사서삼경과 불교의 금강경, 화엄경, 능엄경을 비롯한 제반 불경을, 도교의 벽곡, 도인을 비롯한 호흡법과 성명규지와 같은 비서들을 접하게 되면서 천문, 지리, 인사로 통칭되는 제야의 학문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되었다. 이러한 기인, 달인들과 만나면서 제사는 어느새 연기가 개발되었다. 제사는 약 10년 정도 지리산 시대를 보냈다. 31세에 결혼하면서 지리산 시대를 마감하였는데 대략 20대 초반부터 30세까지 지리산 일대를 방랑한 셈이다. 박정희 대통령과의 만남. 지리산 시대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박 대통령과의 만남이다. 제사는 지리산 시절 중간인 22세 무렵에 군대를 갔다 와야만 했다. 그가 군대 생활을 한 곳은 부산의 군수기지였다. 제사는 부산의 군수기지에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당시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있던 박정희 장군과 인연을 맺었다. 그 시기가 대략 1950년대 후반이었는데 물론 제사는 졸병으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다. 사령관인 박정희 장군과 졸병이었던 제산이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운명이 작용하고 있었다. 비록 계급으로는 졸병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람의 운명을 감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경지에 올라있던 제사는 박 장군과 계급을 떠나 인간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 군대 계급으로 따지면 장군과 1등병의 관계였지만 운명이라는 주제를 앞에 두고는 카운슬러와 내담자의 관계로 전환되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역술가 앞에서 운명을 문의할 때는 지도받는 학생에 지나지 않는 법이다. 제사는 이때 박 장군에게 특별한 운명을 예언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신은 장군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제왕이 될 수 있는 운명의 소유자라고 말이다. 박 장군도 자신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점쟁이 1등병의 헛소리로 흘려듣지 않고 상당히 현실성 있는 예언으로 받아들였다. 후일 제산이 친구들에게 자랑삼아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 박 장군과 자신은 사석에서 만나면 형님 동생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5.16 이후에는 박 대통령이 제산에게 함양 군수를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제산은 가끔 박 대통령이 나에게 함양 군수하라는 것도 내가 거절했다. 그까짓 함양 군수하면 뭐 하겠느냐. 이렇게 산에 돌아다니며 사는 것이 훨씬 자유롭지. 라는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에게 털어놓곤 하였다.
그러나 후일 박정희 대통령과의 인연은 좋지 못하게 끝이 났다. 경전인 부경에 보면 원수에게서 은혜가 나오고 은인으로부터 원수가 나온다는 말이 있다. 1950년대 후반 부산군수기지 사령관 시절에 이미 재산의 신통력을 파악했던 박 대통령은 1970년대 초반 10월 유신을 감행할 무력 재산에게 사람을 보냈다. 유신을 하려고 하는데 유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이었다. 이때 박 대통령의 메신저로서 재산을 찾아온 사람은 청와대의 비서관이었다. 비서관은 재산을 찾아와 유신의 앞날에 대해서 전개를 물어보았다. 비서관과 이야기를 나누던 재산은 담뱃갑에다가 유신이라고 볼펜으로 끄적거렸다. 유신 이유신으로 변한다는 예언이었다. 유신의 뜻은 무엇인가? 저승유자의 귀신 신자 아닌가? 만약 유신을 하면 그 결과는 저승의 귀신이 된다는 무서운 의미의 예언이었다. 그러자 비서관은 재산이 유신이라고 끄적거린 담뱃갑을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고 한다. 비서관의 이 모습을 무심히 보고 있던 재산은 순간적으로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들었다고 한다. 재산은 비서관에게 그 담뱃갑을 가져가지 말고 그냥 두고 가라고 부탁하였다. 하지만 비서관은 설마 제가 이 담뱃갑을 박 대통령에게 보이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주머니에 챙겨서 집을 나갔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얼마 있다가 건장한 기관원들이 재산을 잡으러 왔다. 유신이라는 소리를 비서관으로부터 전해 들은 박 대통령이 경로했던 것이다. 재산은 남산 지하실에 끌려가 며칠 동안 죽도록 얻어맞았다. 기관원들이 팔을 뒤로 묶어놓고 사정없이 두들겨 팼다고 한다. 1970년대는 민주투사만 남산 지하실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지리산의 솔바람이 키워냈던 박 도사도 남산 지하실에 초대를 받아야만 했던 시대였다. 중생이 고통받는데 도사라고 어찌 무사하리요. 남산 지하실을 방문한 뒤로 재산은 내면에 상처를 입었다. 이른바 기관원 공포증이다.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가운데 혹시 나를 테스트하게 하기 위해서 기관원이 섞여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였다. 실제로 많은 기관들이 재산을 찾아와서 별의별 테스트를 하기도 하였다. 명성이 알려진 도사는 익명의 다중을 상대하여야만 한다. 익명의 다중. 그 가운데는 온갖 사람과 사건이 잠복되어 있다. 도사는 그 잠복된 지뢰를 미리 알고 피해 나가야만 하는 고난도의 직업이다. 10개의 지뢰 중에서 9개는 피하더라도 마지막 1개를 피하지 못하고 그물에 걸려들면 그야말로 처참한 망신을 당한다. 그러고도 네가 도사냐? 하는 비아냥거림과 조롱을 감수해야 한다. 1970년대 가뭄과 비의 예측. 1978년쯤에 전국에 대단한 가뭄이 들었다. 몇 달째 비가 오지 않아 모내기를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정부에서는 비상이 걸렸고 주무부서인 농수산부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 전용 인공위성도 없었고 슈퍼컴퓨터도 없던 시절이었다. 일기예보를 할 때 크다란 칠판에다 예보관이 일기도를 그리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농수산부 장관은 장덕진 씨였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강요회의에서 가뭄 대책을 세우라고 다그쳤고 해당 부서 장관인 장덕진은 그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당장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란 양수기 수만 대를 외국에서 사오는 일이었다. 그러나 양수기를 주문한다고 해도 주문하고 배로 실어오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리던 시절이었다. 그러니 주문을 한다고 해도 도착하면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와중에서 생각난 인물이 평소 알고 지내던 박도사 재산이었다. 양수기 수만 대를 수입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혹시 박도사에게 물어보면 무슨 수가 없을까 해서였다. 당시 계룡산에서 칩거 중이던 재산은 장덕진 장관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 내가 천기를 보니까 몇 월 며칠에 반드시 비가 오게 되어 있다. 그때까지 견뎌보라는 해답을 주었다. 재산의 말을 믿은 장덕진 장관은 가뭄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수기 수입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얼마 후에 정말 비가 올 것 같으면 양수기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약 보름 정도 시일을 차일피일 적당히 이유를 대면서 미루었다고 한다. 만약 그날 비가 오지 않으면 장관목은 날아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이 잘못되면 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일개 점쟁이 말 듣고 국사를 그르쳤다는 비판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보름 동안 장덕진 장관은 그야말로 애간장이 탔다.
정말 그날 비가 올 것인가? 하지만 비가 오기로 예언되어 있는 날이 내일로 다가왔는데도 비가 올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저녁 무렵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니 별만 총총하게 빛났다. 일기예보도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아, 나는 내일쯤 목이 날아가겠구나. 하고 장덕진 장관은 체념하였다. 그 다음날 아침도 날씨가 맑은 편이었는데 점심때가 지날 무렵부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시커멓게 몰려오는 것이 아닌가. 얼마 있다가 장대 같은 비가 억수로 퍼부었다. 전국적인 가뭄이 해갈된 것은 물론이다. 나는 살았다. 대한민국 만세다. 이 이야기는 조용헌 박사가 재산의 부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한다. 해인사 시절과 살인범 산의 일생에서 지리산 시대가 지나고 가야산의 해인사 시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군대를 마치고 다시 지리산에서 공부하던 재산은 집안의 강권에 의하여 결혼을 하여야만 하였다. 장손이라 씨는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31세 때 결혼을 하였다. 신혼 살림을 몇 달 한 후에 다시 산으로 갔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던 부인에게 나는 산으로 가야 한다. 미처 끝내지 못한 공부를 해야 하니까 나를 놓아주어라 라고 하고 해인사로 들어갔다. 함양에서 해인사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다. 해인사가 어떤 절인가? 한국의 삼보사찰이 아니던가. 순천 송광사는 국사가 많이 배출된 승보사찰이라면 양산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불보사찰, 그리고 합천 해인사는 불법의 총체인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법보사찰이다. 삼보사찰 가운데서도 법보사찰인 해인사는 기강이 가장 엄하기로 유명하였다. 예비스님 과정인 행자생활에 있어서도 해인사에서 행자생활했다고 하면 제대로 한 것으로 알아주었다. 해인사 행자생활이 다른 절의 행자생활보다 배는 힘들다고 한다. 행자뿐만 아니라 주지도. 해인사에서 주지 노릇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소문나 있다. 그만큼 원리원칙과 법대로 하는 가풍이 해인사에 있었다. 그래서 일반 스님들도 해인사에 들어가면 바짝 긴장을 했다. 머리 깎은 스님들도 그런데 하물며 머리 길은 유발처사는 어떠하겠는가. 사실 머리 긴 처사들은 해인사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다. 출가 수행자의 청정 공부 도량에 유발처사들이 머무르면 엄격한 가풍이 흐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명리를 연구하던 재산의 노선은 불가의 입장에서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외도에 해당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재산은 해인사의 허락을 받아 장기간 머무를 수 있었던 것 같다. 물론 하숙비를 지불하지 않는 무전 취식의 형태였다. 유발처사가 한국에서 가장 규율이 엄한 사찰인 해인사에 장기간 머무르다 보니 알게 모르게 천대를 받았다. 그렇게 어정쩡한 신분으로 머무르는 과정에서 사건이 하나 발생하였다. 살인사건이었다. 재산은 31세이던 1965년에서 36세이던 1971년까지 해인사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살인사건도 아마 이 기간에 일어났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살인사건이란 바로 20대 중반의 처녀가 해인사 경내에서 시체로 발견된 사건이었다. 늦가을 이른 아침 장경강 밑에서 낙엽을 청소하다 보니 낙엽 밑에서 처녀 시체가 발견된 것이다. 사찰 경내에서 처녀 시체가 발견됨으로 해서 해인사는 발칵 뒤집혔다. 범인이 누구인가? 관할 합천경찰서에서는 매일 해인사 스님들을 한 명씩 경찰서로 호출하여 알리바이를 신문하였다. 매일 돌아가면서 스님들이 합천경찰서로 출두하여야 하는 상황이 한 달이 넘게 계속되었다. 범인이 나타나지 않으니 계속해서 스님들을 취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다 보니 해인사의 청정한 수행가풍이 잘못하면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누가 범인인지를 알 수 없으니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애가 타는 상황에서 호련히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자청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재산이었다. 뒷방 요사체에서 밥이나 축내고 있던 처사가 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자청해 나섰다. 이 사건은 오직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재산은 으름장을 놓았다. 그동안 축적되어 있던 냉대의 서름을 한순간에 만회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선언이었다. 내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암흑의 총무스님이 가사장삼을 입고 와서 공손하게 큰 절을 3번 하여야 한다. 삼배를 하고 난 후 총무스님이 지필묵을 준비해와서 나에게 바치면 그 붓으로 사건의 해결책을 써줄 것이다 하고 큰 소리를 쳤다. 총무스님의 삼배를 요구한 배경에는 당시 해인사 총무를 맡았던 암흑의 스님이 평소 재산을 천대했기 때문이다.
해인사 측에서는 달리 해결 방도가 없었으므로 오만방자한 이 처사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살인범은 일목탱천 목자지행이라. 그때 재산이 총무스님의 3배를 정식으로 받고 난 후 붓으로 써준 글씨는 다음과 같다. 일목천 목자지행. 탱자는 버팀목 탱자이다. 해석하면 하나의 나무로 하늘을 지탱하는데 목자 즉 이씨의 소행이라는 뜻이다. 하나의 나무로 하늘을 지탱한다는 의미는 바로 목수를 지칭한다. 목수는 나무 기둥을 세워 천장을 지탱하는 업종에 해당한다. 그 목수 중에서도 이씨성을 가진 사람이 범인이라는 뜻이었다. 목수를 찾아보니 사건 한 달 전에 대웅전 보수 공사를 하느라고 목수들이 해인사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다. 공사가 끝난 후 목수들은 모두 흩어졌는데 그 목수들 가운데서 이씨성을 가진 사람을 수소문해본 결과 한 사람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합천경찰서에서는 즉시 형사대를 서울에 급파하여 그 이씨성을 가진 목수를 체포해서 신문을 하였다. 알리바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씨성을 가진 젊은 목수는 살인을 자백하였다. 죽은 처녀는 목수와 사귀던 여자였고 변심할 기미가 보이는 애인이 해인사를 찾아오자 그만 충동적으로 살해했던 것이다. 삼성 이병철 회장과의 인연. 삼성 이병철 회장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나 중역 인사를 할 때 관상가를 옆에 두고 자문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사실 그 사람이 사주명리학자였는지 관상가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들은 이러한 소문을 알고 있었고 지금은 마치 전설처럼 이렇게 저렇게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이었다. 바로 그 사주명리학자, 관상가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 박재현이었기 때문이다. 재산이 이병철 회장과 인연을 맺게 된 사연은 다음과 같다.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제사화에서 계속된다. 재산의 해인사 살인범 해결 이야기는 경찰서와 스님, 신도들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졌고 재산의 명성도 경상도 일대에 널리 퍼졌다. 해인사에 하늘이 내린 귀신 같은 인물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재산을 만나보기 위해서 많은 인파가 해인사로 몰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50대 중반의 남자가 재산을 만나러 왔다.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자신을 부산 자갈치 시장의 갈치장사라고 소개한 남루한 행색의 그 남자는 재산에게 다른 사람의 사주팔자를 물었다. 자신은 권아무개라는 사람의 심부름을 왔으니 권아무개의 사주를 봐달라고 하였다. 권아무개라는 사람의 생년월일씨를 들여다보고 있던 재산은 갑자기 병력 같은 소리를 질렀다. 보아하니 여기 써있는 권아무개가 바로 너로구나. 내가 권아무개지. 너는 대구 검찰청에 있는 검사장이지? 나를 떠보려고 변장을 하고 왔구나. 내 놈이 검정 고무신을 신고 와서 갈치 장사를 한다고 하면 내가 속을 줄 알았냐. 내 이놈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나를 시험하는 거냐. 하면서 내리 호통을 쳤다.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벌겋게 달아오른 건 아무개 검사장은 망신만 당하고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재산은 격한 감정의 소유자라서 자신의 비위에 안 맞으면 직설적인 육두문자로 감정을 표현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렇지만 뒤끝은 전혀 없었다. 권아무개 검사장은 재산의 신통력을 혹독하게 체험하고 나서 평소 친분이 있던 삼성의 이병철 회장에게 해인사 갔다 온 이야기를 사석에서 해주었다. 해인사에 가니까 그런 인물이 있더라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재산은 한국 최고의 재벌회장인 이병철 회장과 인연을 맺게 된다. 이병철과 재산. 당대 그 분야 최고수의 만남이었다. 사판의 대가이면서도 남달리 이 판에도 관심이 깊었던 이 회장은 젊은 재산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삼성의 각종 인사, 특히 중역급 이상의 고위 인사에 알게 모르게 재산이 많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회자된다. 물론 소문으로만 전해지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말이다. 다른 재벌 그룹보다도 삼성맨 가운데 유달리 배신자가 적다는 한간의 이야기는 인사를 채용할 때 2판과 4판 양쪽으로 치밀하게 검토한 이 회장의 신무 원료가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한 2판 참모 가운데 하나가 재산이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무렵 이 회장이 재산에게 부산에 있는 자그마한 빌딩을 사준 것은 사실이다. 물질 까는데 마음 간다고 자그마한 빌딩을 사줄 정도로 이 회장은 재산을 높이 평가하였고 그만큼 후하게 대접하였던 것 같다. 재벌 회장 가운데 이 회장만큼 역술가들에게 대접을 후하게 해주었던 인물도 따지고 보면 드물다.
이러한 재산이 삼성의 후계 구도에도 자문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후일 뉴스타운이라는 신문에 실린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이병철 회장은 후계를 정하기 위하여 주위를 물리치고 박도사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한다. 장차 내 아들 중 누구를 후계자로 정해야 하겠소? 회장님은 누구를 후계자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맏아들 맹이를 후계자로 하고 싶소만. 그 아드님은 이 회장님이 평생 쌓은 성의 수성장이 못 됩니다. 수성은커녕 얼마 못 가고 성은 무너져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수성장은 물론 번영시킬 수 있는 인물은 셋째입니다. 박도사의 신통력이 있다는 예언으로 이병철 회장의 후계자 운명은 바뀌어 버렸다는 항설이다. 왜 박도사는 수성장 교체론을 관철시켰을까? 진짜 미래가 손바닥의 구슬같이 환히 보여서 그랬을까? 아니면 이병철 회장이 이미 삼남권위로 정하고 그 결과를 박도사에게 자문한 것일까? 그러나 함양군민신문에 실린 이야기는 위와는 반대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병철 회장은 박 도사에게 페이런하고 삼성을 말이오 누구에게 물러줘야 하는지 그걸 묻고 싶어 도사님을 여기 오락했소. 의견을 제시해 주시오. 오랜 침묵 끝에 박 도사는 말했다. 가정을 다스리는 데는 큰아들, 장자만 한 사람이 없소이다. 경영권을 장남 맹이에게 주라 그 말이오? 예. 그것이 정도입니다. 이 말에 이병철 회장은 한숨을 내몰아 쉬며 그놈아 자석은 개망난이라서 성격이 괴팍해도 장남은 장남입니다. 괴팍한 성격은 금세 교정이 됩니다. 옛말에 형은 언덕배기에서 살고 아우는 밑동네에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형제간의 높낮이가 있게 되고 집안이 바로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 회장은 그래도 심투롱한 표정을 지으며 참고는 하겠소만 극이 글쎄. 이날 삼성 본관에서 이병철 회장과 단독 밀담을 나눴던 박 도사는 두 번 다시 삼성을 찾지 않았다. 1987년 12월 1일 이건희 회장은 부친인 이병철 창업주가 별세한 지 10일 만에 삼성그룹기를 인수받고 회장 자리에 올랐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박 도사는 형제간끼리 다투면 모든 게 홍로상일점설. 난로 위에 한 줌의 눈이라며 맹이, 건희 두 형제의 분란을 걱정했다고 한다. 이병철 회장의 후계 구도에 대한 박 도사의 자문 이야기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버전이 있으나 알 수가 없다. 당사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다만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 저 이야기로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을 뿐이다. 제6화 부산 유괴사건 범인 검거. 재산의 신통력은 다양하였다. 언젠가 부산에서 유괴사건이 일어났다. 유괴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러하다. 1978년 9월 15일 낮 12시에 남성국민학교 2학년이었던 정효주는 귀가 도중한 40대 남성에게 유괴를 당했다. 정효주 양의 아버지는 부산의 재력가이며 당시 수선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범인은 효주 양을 돌려보내는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하였다. 아버지가 재력가였기 때문인지 당시 모든 신문과 방송에 이 사건은 크게 다루어졌고 온 국민들이 효주 양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었다. 그러나 이렇게 떠들썩하게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범인을 잡지 못했다. 세간의 압박을 심하게 받은 경찰은 대한민국 최초로 범죄 수사에 최면술사를 동원하기도 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했다. 당시 부산경찰국장이 이하무개 씨였다. 목이 날아갈 것 같은 위기를 느낀 경찰국장은 당시 유명하다는 무당과 점쟁이에게까지 찾아갔으나 해결하지 못하자 마지막 방법으로 재산을 찾아갔다. 그는 범인이 어디 있겠는가 하고 물었고 범인이 어디 있다는 것을 2번이나 알려주었다. 재산이 알려준 장소에 효주 양 유괴범이 자리 잡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효주 양은 납치된 지 33일 만에 무사히 구출되었다. 이 사건 이후로 부산경찰국장에 새로 부임하는 인물은 누구든지 재산을 찾아와 안면을 텄다. 미제 사건에 대한 최후 대비책으로 재산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해인사를 내려온 이후인 1970년대 초반부터 주로 부산에서 자리를 잡고 활동했던 관계로 부산 사람들은 박도사의 명성을 잘 알고 있다. 어지간한 사람은 박도사에 관한 전설적인 이야기 한두 가지쯤은 알고 있는 편이다. 재산은 복채를 평균 20만 원 정도 받았다. 서민이 20만 원이고 정치인은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받았다. 1970년대 후반에 2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다. 일반 서민은 부담을 느낄 만한 액수였다.
하지만 효과에 비하면 그 정도 액수는 싸다고 여겼기 때문에 박도사 집 앞에서는 항상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몸이 약했던 박도사는 하루에 상담을 해주는 사람 숫자를 15명 이내로 정했다. 그 이상은 사절하는 수밖에 없었다. 해보면 알지만 남의 인생사를 들어주고 상담해주는 일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지금도 부산 사람들은 옛날에 박 도사가 풀어준 사주 간명지를 녹 밑에 넣어놓고 한 번씩 꺼내어 본다고 한다. 제7화 이우락 중앙정보부장과 수경사 윤필용 사령관과의 일화. 도사가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는 조용하고 감출 것은 감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예언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밝히는 것은 때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다. 제3 박도사는 그러나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인 면이 있었다. 박도사의 이러한 기질은 음지에서 은밀하게 활동해야 하는 직업적 도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지만 무대 밖에서 관람하는 구경꾼들에게는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유신을 유신이라고 규정한 것이고 그 외에도 수많은 정치인과 재벌회장들과의 사이에서 차마 공개하기 어려운 여러 충돌이 있었다. 박도사가 권력과 관련되어 곤욕을 치른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 소위 윤필용 사건이다. 1973년 4월 당시 수경사령관이었던 윤필용 장군이 모방기도 혐의로 보안사령부에 의하여 체포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31명의 군, 수뇌부가 옷을 벗어야만 하였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유신 선포 후 계엄령 아래 궁정동의 한 식당에서 윤필용 수경사령관과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윤 장군이 각하가 노쇠하니 건강이 약해지기 전에 물러나시게 해. 우리가 모시고 후계자를 내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우락 중정부장에게 하였다. 그러자 이 부장이 각하가 물러나면 다음엔 누가 되느냐? 고 묻자 윤 장군은 형님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이다. 이 대화 내용이 박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되었고 이는 모반 사건으로 간주되어 당시 박종규 경호실장과 강창성 보안사령관의 주도하에 수사가 시작되었다. 수사는 부산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박 도사에게까지 뻗쳤다. 평소 이우락 정보부장이 점쟁이들에게 뭘 물어보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인 만큼 이 부장과 알고 지내는 박 도사를 데려다가 취조를 하면 어떤 정보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적어도 대권에 야심이 있었다면 자기 단골 점쟁이에게는 그 사실을 털어놓고 상의하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을 했던 것이다. 자기 운명이 과연 대권을 잡을 수 있는 운명이 되는가 하고 말이다. 보안사 수사팀은 이우락, 윤필용과 평소 왕래가 있었던 부산의 박 도사를 그 파트너 점쟁이로 찍었던 것 같다. 여기서 이우락의 이판사판에 관한 정보 수집 형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우락 씨는 초안지의 장량과 같은 인물로 평가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우락 씨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냐 비판할 수 있지만 그가 중앙정보부장으로서 행했던 악업과 선업의 차원을 떠나서 한 개인이 명철보신하는 데 관계되는 판단의 유형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초안지에서 보면 한 씨는 어물거리다가 타이밍을 놓쳐 유방에게 잡혀 죽었지만 장량은 한 건 챙긴 다음 미련 없이 산으로 도망가 명철보신한 사례이다. 이우락도 역시 12.6 사건 이후 낌새가 이상하게 돌아가자 경기도 이천 도자기 공장으로 숨은 다음 나오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 그와 관계된 권력자들은 대부분 숙청을 당했는데 이우락 씨만은 그 고초를 빠져나갔다. 명철보신의 판단 차원에서만 놓고 보면 그는 초안지에 등장하는 장량만큼이나 노련한 판단을 보여주었다. 이우락은 각종 정보 채널에서 올라오는 정보 수집에 있어서도 치밀하였지만 이 판의 정보 즉 본인이 이름난 고승이나 도인 그리고 술객들과의 접촉 과정에서도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여겨지면 선입견 없이 수용하는 성향이었다. 그는 많은 술사들과 어울렸고 숙명통이 열린 고승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 인생의 진퇴를 수시로 상의하는 스타일이었다. 이들을 무시하지 않을 만큼 그는 노련한 인물이었다는 이야기이다. 이우락 씨는 재임 시절 정말 많은 고승이나 술객들을 만났는데 그 범위가 정말 다양하였다. 그는 부산 기장의 묘관음사에 계시던 향곡 스님까지 만난 적이 있다. 향곡 스님은 1960년, 70년대 한국 불교계를 풍미한 대성객이다. 그 우람하고 호탕한 풍모에다가 한방의 원숭이와 여우들을 날려버리는 성기는 당대 제일이었다. 묘관음사의 가거들랑 향곡 스님의 영정을 한번 보시라. 70년대 중반 어느 날 현직 정보부장이던 이우락이 묘관음사의 향곡 스님을 방문하였다.
이 부장도 불교에 조예가 있어서 벽암록 정도는 읽었으므로 선사를 만날 때는 첫 물음을 선문답으로 시작해야 하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 이우락은 대뜸 어찌 이 골짜기에는 향기가 나질 않습니까? 하고 한 초식을 날렸다. 향국 스님의 이름이 향기 향자의 꼴 곡자니까 이렇게 빗대서 물은 것이다. 그러자 곧 바로 향국 스님의 대답이 날아왔다. 선문답은 0.5초 내에 나와야 한다. 3초 후에 나오면 이는 선문답이 아니다. 향국 스님 말, 네 이름이 후락이라고? 네 후라이 잘 치게 생겼다. 현직 정보부장의 이름을 후라이에 빗대서 패러디한 것이다.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네가 와서 까불라고 하느냐. 까불지 말라는 일깔이기도 하였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유신 시절의 현직 정보부장을 향해서 후라이 잘 치게 생겼다고 한방 날리는 향국 스님의 칼날은 역시 천하명검이었다. 졸지에 한 칼 맞은 이 부장은 그 자리에서 큰 절을 3번 올렸다. 큰 법문 들었습니다 하면서 만약 저질 같았으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저 영감탱이 당장에 잡아넣어 남산지하실에 가서 뜨거운 맛 좀 보아야 하겠구만. 이라고 했을 텐데 그 대신에 공손하게 3배를 올릴 정도의 교양과 견문은 간직하고 있었던 셈이다. 아무튼 이우락은 사판의 정보 수집에도 열심이었지만 방외의 인물들을 만나면서 이 판에 관한 정보 수집에도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1973년 3월 무렵 부산 동대 신동 박도사의 2층 집에는 기관원들이 들이닥쳤다. 대문 밖에는 검정 지프차가 대기하고 있어서 온 동네 사람들은 간첩 잡으러 기관원들이 출동한 줄 알았다고 한다. 영문을 모른 채 기관원들에게 체포된 박도사는 집 밖에서 곧바로 헬기로 옮겨져 경남 마산지구의 정보부대인 해양공사 지하실로 끌려왔다. 박도사를 지하실에 끌어 앉혀놓고 정보부대 책임자인 K소령은 야, 너 도사야? 도사라면 네가 언제 여기를 나갈 수 있는지 알아맞혀봐. 하고 조롱하듯이 내뱉었다. 너 이제 죽었다는 뜻이었다. 이 말 끝에 박도사는 손목에 찬 시계를 보더니만 오후 2시 되면 나간다고 대답하였다. 이 새끼 여기가 어딘지 알아. 어디서 함부로 주둥아리를 놀려? 하면서 K소령은 구둣발로 박도사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그런데 2시가 되자 갑자기 사령부에서 전화가 왔다. 그 친구 지금 즉시 서울로 이송해 와라는 명령이었다. 깜짝 놀란 K소령은 박도사를 서울로 이송해 가면서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호칭도 이놈, 저놈에서 선생님으로 바뀌었다. 호송 헬기 안에서 제 팔자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집 아들놈 사주도 한번 봐주십시오. 라는 인생 상담을 정중한 태도로 드려야만 하였다. 서울로 이송된 박도사는 서빙고 지하실에 다시 수감되었다. 보안사에서는 중앙정보부의 이우락 부장이 관련된 사건이라서 혹시 중앙정보부에다 박도사를 중간에 뺏길까봐 취재원을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만 했던 상황이었다. 서빙고에 구금된 박도사는 보안사 요원들의 취조를 받아야만 하였다. 취조의 내용은 이우락과 윤필용이 너에게 와서 대권에 관한 점괘를 물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시원한 대답이 안 나오자 요원들은 박도사에게 고문을 가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다. 박도사를 데리고 온 K소령으로부터 박도사의 신통력을 전해 들었던 까닭에 다른 사람같이 무대뽀로 때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 위기의 순간에 박도사는 서빙고 지하실에 모여있던 보안사 요원들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너희들 지금 나를 때리려고 하는데 나를 때리면 너희들 다 잡혀간다. 아마 사흘이면 잡혀갈 것이다. 과연 사흘 후에 보안사 요원들 17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모두 체포되었다. 박도사의 예언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추측컨대 중앙정보부 쪽에서 보안사에 대한 역공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보안사 요원들이 뇌물 혐의로 잡혀갔던 것 같다. 이때만 하더라도 박도사의 영빨이 대단한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얼이 빠져있을 위기의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자신의 앞길을 예측할 수 있었으니까 말이다. 서빙고 지하실에 있던 박도사는 다시 강원도 모처에 군부대로 이송되어 9개월간 연금 상태로 지내야만 하였다. 군부대에 연금해 놓은 이유는 보안사에서 정보부에 박도사를 뺏기지 않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였다. 만약 박도사가 정보부의 이우락 부장에게로 넘어가면 수사를 가하던 보안사 입장에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9개월간 연금 생활을 할 때 옆에서 박도사를 도와준 사람이 하나 있었다. 최모라는 사람이었는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박도사에게 여러 가지 친절을 베풀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후일 최모라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였을 때
박 도사가 그 보증을 서주게 되었다. 그러나 최 씨의 사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그 보증이 두고두고 박 도사를 괴롭혔다. 천하의 박 도사도 실수를 한 것이다. 이 보증건으로 인하여 박 도사는 죽을 때까지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려야만 하였다. 박 도사 본인 이름으로는 부동산 등기를 해놓을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였다. 보통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하면 동정의 대상이 되지만 아미를 안다고 하는 도사가 그런 실수를 하면 천하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다. 세상 살면서 식자층 노릇하기도 힘들지만 도사 노릇하기도 힘든 것이다. 제8화 박 도사의 말년과 그의 사주 그리고 인생에 영향을 끼친 인물. 이번 회차에는 박 도사의 말년과 그의 사주 그리고 인생에 영향을 끼친 청어선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제사는 1935년에 태어나 2000년에 죽었으니 65세 밖에 살지 못했다.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일찍 죽은 것이다. 예지력이 신기에 가까웠던 박 도사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았을까? 박 도사 일생을 보면 돈은 상당히 벌었다. 그러나 그가 풍족하게 돈을 쓰는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니다. 돈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다. 돈을 버는 사람보다는 쓰는 사람이 사실은 재물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박 도사의 사주를 보면 재물복이 없는 팔자이다. 그의 생년월일시는 음력으로 1935년 11월 22일 유시이다. 60갑자로 환산하면 을해년 무자월 정묘일 기우시로 환산된다. 태어난 날은 정묘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주팔자상에 나타난 그의 주체는 일간인 정이다. 정은 불이로되 태양과 같은 큰 불이 아닌 화롯불과 같은 작은 불이다. 이 불이 태어난 계절이 음력으로 11월, 양력 12월의 추운 계절이다. 추운 겨울에 태어난 화롯불이니만큼 귀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불이라고 일단 간주한다. 그러나 불이 약하다. 약한 불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인수가 되는 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박도사 팔자에서는 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목은 가족관계로 보면 어머니에 해당되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학문과 공부에 해당된다. 이럴 때 목이 용신이라고 말한다. 즉 자신의 운명이 지닌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책 보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한다. 이런 형태의 사주팔자를 보통 전문 용어로 탐재개인의 사주라고 평한다. 탐재개인이란 재물을 탐하면 학문이 무너진다는 뜻이다. 사주의 역학관계에서 재물과 학문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 재물이 많은 사주는 학문이 없고 반대로 학문이 많은 사주는 재물이 없다. 학자가 지나치게 돈을 밝히면 공부를 못하게 된다는 이치와 같다. 그러므로 탐재개인의 사주를 가진 사람은 재물을 쫓으면 몸이 상하게 된다. 재물을 절대 쫓아서는 아니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책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 박도사 사주가 그런 사주이다. 박도사도 재물복이 없다는 본인의 사주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평소에 모든 재산을 부인 이름으로 해놓았었다. 그러나 막상 지인에 대한 보증으로 인하여 그렇게까지 본인 앞으로는 재산을 전혀 가질 수 없게 될 줄은 아마 몰랐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시달렸던 일은 고향인 서상면 옥산 불악에 덕운정사를 짓게 된 일이다. 덕운정사는 재산의 탄생지에 자신이 직접 세운 도관이자 집이고 아카데미였다. 대지 2000평에 50여 칸에 달하는 전통 기와집의 형태로 보통 가정집이 아니라 규모가 큰 목조 건축이다. 단순한 살림살이 용도의 집이 아닌 수양을 하는 도관 겸 제자들을 가르치는 아카데미 용도로 지은 건축이다. 제사는 도회지에서 은퇴하여 말년에 이곳에서 공부도 하며 제자도 키우고 자신의 못다한 정신수양도 하려고 지은 건물이었다. 일반 주택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고 그렇다고 불교 사찰로 보기에는 종교적 냄새가 덜 나는 건축물인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다. 한간에 50세 넘어 집 짓지 말라는 말이 있다. 집 짓는 일이 그만큼 사람의 진을 빼는 중노동이므로 50살 넘어서 집을 짓다가 잘못하면 건강을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박도사가 건축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덕운정사를 50살 넘어서 시작한 것은 무리한 판단이었다. 탐재개인의 팔자를 가진 사람이 많은 건축비가 들어가는 건물을 그것도 50대 중반에 집 공사를 시작하였고 그리고 보증 때문에 채권자의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무리수였다고 보인다. 이 무리수로 인하여 박도사는 명을 재촉하였다. 그것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못내 아쉽게 한다. 더 좀 살아서 사주명리학에 관한 저술도 남기고 제자들도 양성하였으면 좋으련만 그 일을 못하고 남들보다 빨리 죽었다.
이것도 결국은 운명이겠지만 사주명리학계 입장에서 보면 한없이 애석하기만 하다. 박도사 같은 인물은 100년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박도사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된 시점은 1995년 을해년이었다. 그 해에 경주 박혁거세 오릉에 가서 절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하게 울려왔다. 그때부터 중풍이 시작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하필 그 해에 박도사가 전기를 받고 태어난 극락산 밑에 해명당의 저수지를 포크레인으로 건드렸다는 사실이다. 동네 사람이 저수지를 준설하기 위해서 저수지 바닥에 있는 돌들을 포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자의 모가지 부분에다가 잔뜩 쌓아 놓았다. 모가지가 눌린 상태였다. 중풍이 오고 나서 대조해보니 공교롭게도 저수지 준설하던 그 시점에 중풍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까닭이 있는 것인가? 신비주의를 숭상하는 술사들은 이를 동기가뭉으로 해석한다. 박도사 본인을 비롯하여 가족들은 그 저수지 준설공사와 중풍이 관련 있다고 믿는다. 사람이 전기를 받고 태어난 지점을 인위적으로 훼손시키면 그 해당 인물도 또한 훼손을 당한다는 것이 풍수의 동기가뭉 사상이다. 지령이 곧 인걸인데 지령을 훼손했으니 어떻게 사람이 무사하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 동양의 풍수신앙이기도 하다. 박도사의 사망은 집 짓는 무리수라고 하는 인간적인 실수와 을해명당의 훼손이라고 하는 동기가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사건의 배후를 캐보면 대개 이처럼 복합적인 원인이 얽혀져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이 계룡산 시절 스승은 청어선사였다. 청어선사는 박도사의 일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박도사가 20대에 지리산을 방랑하던 시절에 만난 스승으로서 죽을 때까지 박도사가 그리워한 스승이기도 하다. 청어선사는 충남 아산이 고향인 인물이다. 6.25 때 피난을 와서 지리산 근처의 함양에 살게 되었다. 그는 함양읍 교산리 행교 마을에 살면서 한약방을 차려놓고 생계를 이어갔다. 청어선사는 50대 초반이라는 늦은 나이에야 비로소 처자식의 생계를 해결해놓고 지리산에 정식으로 입산을 하였다. 그는 처음 10명의 제자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 가운데 주문 수행 과정에서 3명은 죽고 4명은 정신 이상이 되었으며 나머지 3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3명 제자 중에 최연소자가 박도사이다. 2명의 나이 많은 제자들은 지리산에 머물면서 정통 선도 수련에 들어갔고 박도사는 중간에 결혼하여 가정을 가지게 됨으로써 호구지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호구지책으로 인하여 사주명리학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박도사는 목돈을 만지게 되면 말끝마다 선생님이 계신 산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를 반복하였다고 한다. 비록 시장바닥에서 사주를 보는 천업에 종사하였지만 그가 그리워한 곳은 청어선사가 계시는 지리산이었다. 1970년대 후반 부산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 목돈이 들어오자 계룡산에 재입산한 계기도 그러한 연장선상이었다. 계룡산에 들어갈 때 당시 금액으로는 거액에 해당하는 1천만 원의 돈이 수중에 들어왔었다. 김복동 씨와 농수산 부장관을 하던 장덕진 씨가 함께 보내준 돈이었다. 김복동 씨는 군 시절부터 박도사와 교류가 있었으며 매제인 노태우 장군이 장차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대통령 되기 7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다. 박도사와 그러한 긴밀한 관계였던 만큼 산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목돈을 주어 도와준 것이다. 1천만 원 가운데 700만 원은 가족에게 생활비로 남겨놓고 나머지 300만 원을 가지고 계룡산으로 들어왔다. 박도사가 그 300만 원 중에 일부를 사용하여 발행한 책이 선불가진수어록이라는 책이다. 이 책에 보면 저자가 백운산 윤일봉이고 발행인은 계룡산인 박재산으로 되어 있다. 백운산인 윤일봉은 바로 박도사의 스승인 윤청어 선사이다. 청어 선사는 선불가진수어록의 내용이 선도수련의 처음부터 끝을 모두 담고 있으므로 이 책을 펴내야 한다고 제자인 박도사에게 당부하였으며 박도사는 스승의 명을 받아 계룡산 시절에 이 책을 세간에 공개했던 것이다. 박도사는 사주명리학계에 있어서 근래 100년 이내에 가장 예지력이 대단했던 분이다. 하지만 박도사 전체의 인생을 두고 볼 때 장덕진 장관과의 만남에서 비가 올 것이라는 것과 박정희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유신의 결말에 관한 그 예언은 입 밖에 내지 말았어야 했다. 이 두 일화로 인해서 적중력이 세간에 노출되어 결과적으로 계룡산에서 수도를 못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된 것이다. 때로는 알고도 모른 채 하는 내숭이 도사의 필수적인 자질인데 박도사는 그 알고도 입을 다무는 함구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 천추의 한이다. 겪어본 사람들의 체험담에 의하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도저히 말을 하지 않고는 배견할 수 없다고 한다. 조선 중기 토정 비결을 쓴 토정 이지암 선생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을 남겼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는 말도 있지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잠언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명철보신, 즉 이치에 밝고 분별력이 있어 적절한 행동으로 자신을 잘 보호함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